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정봉재 정치쇼 정봉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시간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체크해봅니다. 김민석 빙속 남자 1500m에서 아시아 최초 동메달. 자, 1500m는 악마의 게임이라고 할 정도로 선수들이 그 전날 잠을 못 잡니다. 너무 공포스러워서 아시아 선수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다 했는데 평촌고등학교인가 올해 막 고등학교 졸업한 약관에 20세도 채 되지 않은 김민석 화이팅! 자, 최민정 쇼트랙에서 500m 은메달까지 갔다가 석연차는 판정으로 실격. 캐나다 선수가 먼저 손 썼죠. 나중에 살짝 손 쓴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주심 심판들 우리가 일단 한번 좀 털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불매운동해야 되는데 뭘 파는지 모르지만. 자, 최민정 선수 당당하게 또 다음 게임 준비하겠다 인터뷰하면서 울먹이던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뒤에는 2천만 대한민국 국민, 5천만, 2천만 북한 국민, 1천만 해외 동포, 합의 9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최순실 징역 20년, 안종범 수첩도 간접 증거로 인정, 이재용과 엇갈린 판결. 자, 이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만납시다. 대법원을 만나서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 이재용, Go back to the hell. 자, 첫 번째 곡 본조비 유기. 정봉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겨레 20일 하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0일 하영 기자입니다. 예, 인사하시고 저는 잠시 후 2부 3변시 돼서 요거는 마지막 줄이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미리 읽으면 안 돼. 깜짝 놀라게.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자, 양정환님 알람 맞춰놓고 정치쇼 듣고 있어요. 첫 곡도 신나고 정치권 이야기도 시원하게 해주세요. 시원하게 탈탈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뭐죠 첫 번째. 최순실 씨 소식을 먼저 간단하게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공범입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72억 9,427만 원의 추징금하고요. 180억 벌금이 있습니다. 70억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관심이 몰리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그 형이 겹치잖아요. 그리고 이번 최순실 씨 이 선고 공판에서 대부분의 그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가 재판부의 판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요. 최순실 씨의 20년이 최소한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있다. 네. 아하. 야, 이 징역 20년 이거 보통 아닌데요, 이거. 그렇죠. 예. 야, 어떻게 하죠? 3변 시대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된다고 하니까요. 저는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요. 올림픽 관련된 소식 그리고 더해서 북한 방남 이후 미국, 한국, 북한에 관련된 소식 좀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한국, 북한. 네. 먼저 미국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요. 그 펜스 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독대했습니다. 비공개였고요. 그 뒤에 트윗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트윗 정치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좋아요, 아주. 좋은 건가요? 네, 좋아요. 직접 소통 좋아요. 대의민주주의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직접 소통하는 건 좋은 현상이에요. 좋습니다. 또 대의민주주의도 존중하고. 가닥을 잡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좀 어렵긴 합니다. 많이 활용하는 거죠. 어떤 내용이 올라왔는지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대화를 믿는다고 해왔지만 대화에는 어떤 보상도 없을 것. 그러니까 보상이 없다라는 말에 방점을 찍느냐 아니면 일단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말에 방점을 찍느냐의 차이는 있는데요. 일단 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에 방점을 찍는 게 맞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방한 기간 내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상의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독대 직후 한 얘기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직접적으로 실린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틸러슨 국무장관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요. 진실된 대화가 준비됐는지는 북한에 달려 있다라면서 북한에 공을 넘기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국무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촉구한 걸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전반적으로는 분위기는 대화를 지지하는 쪽으로. 다만 미국의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에서 일단 압박이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보자면 두고 있으니까 압박이라는 방점은 찍고 대화는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맥시멈 프레셔 앤 인게이지먼트 저희가 계속 하는 건데 원래 유엔의 뜻은요. 물론 이제 해석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맥시멈 프레셔 하면서 동시에 인게이지먼트를 동시에 투 트랙으로 가라 이런 거로 봤는데 그렇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선후의 문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이어서 그런가 봅니다. 비즈니스를 하던 대통령은 망했잖아요. 망했다고 해야죠. 예? 예. He's bankrupt.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런 그 대화들이나 이런 분위기를 보면 이제서야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시에 진행한다. 그러니까 병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다. 이제서야 그렇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외신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내용 하나가 좀 있는데요. 뭐냐면 월터 러셀 미국 교수가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에서 평창 외교에서 금메달은 현명하고 신중하게 북한에 북미 직접 대화를 촉구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메달이 2개 나왔네요. 며칠 전에는 김여정을 언급하면서 언론에서 금메달감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죠. 이건 남북 단일팀이 노벨 평화상감이다. 그렇죠. 얘기 나오고 평화 얘기 많이 나와요. 그렇죠. 사실상 이번 올림픽은 이 평화와 관련된 주제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금메달 싹쓸이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오래전서부터 평창을 평화올림픽으로 끌고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클로징에 땡큐 피스 코리아 한 거는 유일하게 정봉주 정치쇼. 정치쇼가 그랬죠. 계속 그랬잖아요. 피스 코리아. 이게 그냥 얘기를 게 아니고 이게 민족의 염원을 담아서. 민족의 염원. 맞춰가는 거. 이런 걸 정책적으로 일체감 있게 맞추는 것을 봉도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잠깐 잊고 있었네요. 그냥 진행자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진행자죠. 도사라는 걸 좀 진행자의 18번은 행진입니다.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북쪽 소식 좀 전해주세요. 북한 소식 전할게요. 그 김정은 위원장도 북측 고위급 대표단을 만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영도적 지위인가 뭐 그런 표현을 썼던데요. 아주 분명하게 남북 간 화해 분위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라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후속 대책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방향까지 지시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향은 뭐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김 위원장이 지금 이대로 이 흐름대로 계속 가져나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김영철 당 통일선전부장이 참석한 데 보면은요. 그 모습을 보면 여기까지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 뭐 영도적 지시인가 뭐 이렇게 표현을 썼던데 그건 안 나왔나요? 영도적 지시라는 멘트는 제가 지금 확인은 안 기사 되고요. 보니까 그게 떴던데 그리고 대단히 의미 높게 의미를 부여해서 지시했다. 북과 남의 강렬한 열망과 공통된 의지가 나온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이제 직접 지시하는 걸 무슨 영도적 어쩌고저쩌고 근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시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시했다고. 그리고 요즘 그 김여정 부부장의 행동과 관련돼서 언론들이 보도가 있는데요.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 김 위원장과 팔짱을 끼고 사진 찍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김영남 손은 꽉 잡고. 김영남 주석인가요? 엄밀히 따지면 주석이죠. 정확한. 뭐 본인은 말도 없고 좀 쑥스럽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의전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청와대 이야기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청와대는 대북 특사를 앞으로 준비하는 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숨고르게 들어갔죠. 속도를 좀 조절하는 모양새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북 특사가 빈손으로 다녀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분과 성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대북 특사에 대해서는 또 제가 전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좋은 방법인데 그거 가갖고 제가 다 우리 다른 팟캐스트에서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하지 말아야지.
저는 진행자으로 행진해야지. 궁금하네요. 예. 네네. 자, 다음 뉴스요. GM 군산공장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속상해요 또. 예. 이게 또 설 직전이어가지고 고향 가시는 분들한테는 좀 마음이 무겁겠습니다. 꼭 군산이 아니고요. 이 전북 지역이나 호남 지역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요. 12,000명의 GM 군산공장. 이게 또 그렇죠. 하천까지 다 포함한 건가요? 네, 포함한 건데요. 가족들을 고려하고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들까지 고려하면 10만 명이에요. 그렇죠. 그 도시 전체가 어쨌거나 좀 암담할까요? 안할까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한국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을 했는데요. 예. 한국 GM은 어제 보도자를 냈습니다. 오는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지금 공장이요 국내에 4개가 있어요. GM 같은 경우에 4개가 있는데 군산공장이 지금 2,000명이고요. 창호공장이 1,700명이고 부평 1공장이 10,000명 정도고요. 그리고 예. 부평 2공장이 있는데요. 이 중에 100% 공정이 돌아가는 곳은 부평 1공장밖에 없고요. 군산공장이 20%로 가장 낮지만 부평 2공장도 절반 정도, 그리고 창공장도 한 70% 정도여서 왜 그렇죠? GM이 그 차를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간단한 이유입니다. 차가 팔리지 않아서예요. 차가 팔리지 않아서요? 예. 10월에 나오는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의 10월에 많던데? 맞습니다. 그런데 군산공장 같은 경우에는 잘 팔리지 않는 차종이랄까요? 상대적으로 이 배정돼 있고 실제로도 이번 문제만큼은 GM 자체적인 그 마케팅이라든가 그 기업 경영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우리 정부에서도요. 우리 정부가 지금 실제로 주식을 갖고 있거든요.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당장 지금 대책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GM 같은 경우에는 경영난 극복을 위한 첫 자구 노력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예. 하지만 지금 설 직전이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재정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려고 하는 압박 전략이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한국 시장을 아예 철수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예. 한국 시장을 철수한다고요? 예. 근데 차가 안 팔린대요, 진짜로? 예.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GM의 경영난은 전적으로 GM의 경영 실패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근데 크라이슬러가 아니라 그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한 상태고 맹목적 지원 없다는 원칙만 밝힌 상태인데 이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세금으로 가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돈을 갖다 우리 돈으로 때려박는 거예요. 개인 사기업을. 물론 일자리 12,000명 잃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이거 들어갈 그 공공 재원이 있으면요. 다른 식으로 돌려서 활용하는 게 맞는 거죠. 특히나 그 해외 자본, 해외 기업이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뭐 정부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사를 통해서 부정한 거래나 부실 원인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GM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랬어요? 호주에서 이런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서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기 어렵겠다라고 발표한 직후에 완전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좀 신중한 상황입니다. 일자리가 너무 많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과거에 그 대우조선인지 뭐 그 이런 데다가 몇 조씩 투입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골방에서 막 지시하고 맞습니다. 이랬을 때 얼마나 국민들 분노가 치솟았어요. 그렇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특히 군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현대중공업도 문을 닫았거든요. 야, 그래서 어떡하나 이거를 이 현대중공업하고 GM을 합치면 지역 총생산액의 15.7%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대책이 있긴 해야 하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책임은 좀 꼼꼼하게 따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그 해외 기업에게 일정 정도 특혜를 주면서 기업 유치를 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을 텐데. 네. 다음 뉴스요. 간단히.
끝났어요 시간이. 올림픽 얘기 마무리를 30초. 할까요? 네. 남북 단일 팀이 오늘 조별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하. 한일전입니다. 예, 한일전. 예. 한 언제 봐도 골이라도 재밌죠. 한 골이라도 넣겠다. 한 골이라도 넣겠다. 그리고 올림픽 출전 사상 첫 승리.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맞아요. 한 번도 이겨보지 않았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게임- 가지로 아주 재밌는 게임입니다. 예, 힘내라 코리아 팀. 예. 그렇죠? 예, 오후 4시 10분인가요? 오후 4시쯤에 이제 예. 벌어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재밌게 보겠습니다. 예, 하영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예, 안결의 21 하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자 아이스하키 코리아 팀 가자.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3변 시대 법조인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정치 사회 법조 뉴스. 역시 우리 작가님들이 계속 써줬는데 이거 안 읽는다고 맨날 혼났고 이제 한번 드디어 읽어보는 거. 자, 양지열 변호사님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소개하면 채널 돌려. 자,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예. 자. 파이팅 넘치네요. 신라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이덕하요? 좋아요. 여기서 그냥 TOP. 김태현 변호사님입니다. 그럼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이렇게 자기한테 하잖아요. 변호사님입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하면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진행합시다. 이러는데 뭐 신라 이러니까 아니 이러면 채널 A 말을 갖고 막 신발을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그 진행한 사람이 흉내 내지 말고 그냥 말을 하세요. 그렇죠. 흉내고. 여기서 자꾸 흉내내다가 버릇 돼가지고 딴 데서 맨날 혼나요. 그때 누구 얘기할 때 그랬죠? 거기서? 모르겠는데요. 아, 최고위원. 국정농단 사건 아니 관련 최고위원 그 잘린 여인 최고위원. 유유에 최고. 유해 얘기하면서 신발을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그 진행한 사람이 그거 흉내 내지 말고 빨리 말을 하세요. 자, 양지열 변호사님은 목포는 아니에요. 순천. 순천. 부친께서 순천에서 한의사라고 계십니다. 동생은 광주에서 한의사라고 계십니다. 지역유지야 지역유지. 그럼요. 기름종이야. 근데 여기 이렇게 스튜디오가 어두워졌나요? 이렇게 화요일 날 나오다가 나오니까 칙칙하고 정말 칙칙해요. 앞에 뭐 시커먼 애들 화요 시커먼 애들. 시커먼 애들 둘이 앉아 있으니까 거기 멤버보다 우리가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짜증나네. 들어갔더니. 보면 좋지 이마가 않아요. 많이 그렇지 넓어졌어요. 않아요. 조금 빛이 나는 게 이마가 많이 넓어졌어. 자기랑 성별이 다른 사람이라니까 불편한 거예요. 지금. 한쪽은 수염 기르고 있고 연배는 어떤 제가 제일 많죠. 그래요? 예. 제일 어려 보이는데. 갑자기 또 화내지네 스튜디오가. 자, 여기 저 광순 광주와 순천을 대표하는 광수는 이상하잖아요. 양광순. 양광순으로 갑시다 오늘. 한 방에 가네. 양광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양절입니다. 예. 예. 저러다 실제로 쫓아오고 안녕하십니까 양광순입니다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안 정치 나갑니다, 변호사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타면 제가 11층 눌러놓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13층 눌러놓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13층에 내려요. 근데 TV 나오잖아요. TV 보면서 저게 우리나라 곧 게임하네. 그리고 이렇게 다른 말을 하면 정신줄을 살짝 놓거든. 11층 내릴 때 쓱 쫓아내렸다가 다시 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최순실 20년 구형. 예. 선고 20년 선고. 선고. 네. 25년 구형했었죠. 제가 요즘 선고 이런 얘기하면 이게 그 방심의 지적을 받을까봐 선고 이런 거 불안해갖고 선고 뭐 이렇게 선고. 자 20년 선고. 어휴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예상됐던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 15년까지 예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예. 지금 형사 합의 22부 이거 김세현 부장. 우리 저 그때 예상한 거 다시 틀어봐요. 자꾸 그러면. 네, 들어보세요. 저는 몇 년 했어요? 저 기억 안 나는데 20년 넘게 했던 것 같은데. 20년 아니에요. 저 이자를 20년 들어본 기억이 그럼요. 없어요. 그럼요. 넘게 했다는 15년 했어요 그때. 아 그래요? 아닌데 20년 넘었어요. 우리가 12에서 15 했었어요. 거짓말하고 그래.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근데 이제 여기가 제가 법정입니까? 기억이 안 나게. 그랬던 이유는 그러니까 전 사실 장시호 판결 때 좀 약간 생각이 좀 바뀐 올렸죠. 거예요. 그러니까 김세현 부장은 이 국정농단 사건을 굉장히 엄중하고 극도로 죄질이 안 좋은 범죄로 보고 있다는 걸 그때 확인시켜줬거든요. 그리고 어째 뇌물 액수는 비록 72억밖에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예. 나머지 혐의가 다 인정이 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최순실 옆에 붙어서 소위 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종해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취지로 이제 판결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촛불 집회에서 나왔던 1+1을 아니, 어찌고 그러니까요. 법정에서 법리적으로 풀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좀 고급스럽게 네, 고급지게 고급지게. 쭉 풀어서 썼기 고급지고 때문에 찰지게. 그래서 사실 저는 어제 마지막에 징역 20년 정도 나오겠구나 했는데 딱 20년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적절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20년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23년이에요. 최순실은 2대 학사비리 3년 받았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다 잊고 있더라고요. 예, 특활비 또 있잖아 아직 이제 진행 중. 특활비는 뭐 최순실은 기소되지 않는데 아직은 아니 썼으면 기소 안 됐어요? 아직 기소 안 되지 않았어요? 최순실 기소 안 되고 박근혜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1월 초에 됐죠. 모르겠는데. 박근혜. 네, 박근혜 그러니까 전에. 그건 제가 알기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종합해 동문회 보면 가서 싸우세요. 그런 거 갖고. 최순실 씨 나이를 고려하면 이제 어제 형량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예. 사실상의 무기징역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면 대통령 특사나 가석방 이런 얘기하면 그냥 몰매 맞는 거죠. 댓글 난리라는 거지 그냥. 아니 거기는 그냥 일반 사람이잖아요. 최순실은 예. 자꾸 저희 박근혜 전 대통령 패키지로 묶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 1+1. 그러니까 1+1인데 요 국정농단 때는 1+1인데 혹여라도 뭐 사면 얘기 나오면은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거론될 여지가 없죠. 그러면 아니 최순실의 별명이 있더라고. 뭐요? 옆통령.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 예, 옆통령. 네, 옆통령. 네. 대통령 오브 대통령. 뒤통령이 더 맞지 않을까요? 뒤통수 뒤통령, 때렸으니까. 뒤통령? 아 뒤에 뒤에 있으니까. 뒤에 있다가 뒤통수 때렸으니까. 맞아요. 머릿속에 홍성현 들어가 교수는- 있어서 속통령 이것도 있어요. 머릿속 여기. 오 속통령. 어. 오 판계아님 20년은 적은 거 아닌가. 국민 감정은 무기. 그렇죠. 국민 감정은 무기죠. 그렇죠. 근데 사실상 무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정도면. 아니 근데 무기는 감형되면 20년인데 20년은 감형되기 힘들 감형되기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무기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게 무기면 이제 끝까지 못 나오는 걸로 아시는데 사실은 감형돼서 나올 수 20년 있죠. 감형되면 네.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초범인 경우에. 특히 초범이고. 근데 저는 20년보다 그 20년을 맞게 된 계기에 자기 딸이 들어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 이정 판결하고 벌써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예. 얘기를 하고. 근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났던 게 말 소유권 때문에 30억 가량 차이가 난 거 아니에요. 35억 정도. 근데 그 말 소유권을 인정한 게 재판부에서는 정유라의 증언이 결정적이었거든요. 내가 이제 엄마가 마음대로 타도록 해도 좋다. 그걸 가지고 끝까지 다퉜었고 예. 이정부 회장 판결에서는 사실 안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36억밖에 이정부 회장은 인정이 안 됐고 어제는 72억이 넘게 나온 게 결국은 그 차이거든요. 예. 참 딸과 어머니의 관계가 참 힘들게 됐습니다. 이게 말이요 말. 예. 그런데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또 당대 최고의 변호사들 나왔기 때문에 정형식 다시 한번 털어야죠. 그 판결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36억 5천 이 사람들이 복잡하니까 잊어먹는데 36억 5천 뇌물을 인정하고 동시에 말은 삼성 소유였고 말은 뇌물로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만 말을 사용한 이익만. 사용 이익만 했는데 사용 이익을 계산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그게 뇌물을 받았는데 뇌물을 얼마 받았는지 계산을 안 하고 넘어갔다. 그걸 우리가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재판부가 사실 계산할 수 없었던 거고 사실 그거는 원래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중간에 특검 쪽에 이제 성명을 구해서 예. 그럼 만약에 하루 사용료는 만약에 소유권 인정 안 됐을 걸 대비해서 하루 사용료는 어느 정도가 되냐라는 것을 이제 특검한테 좀 이렇게 성명을 하게 좀 했었어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그럼 이제 특검이 말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루 나눠가지고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는- 예비적으로. 아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그걸 안 하고 마술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아예? 아니 보통 이런 자동차 이런 거는 하루 사용이 얼마가 떨어지잖아요. 저는 단가 안 상각비가 되고. 있으니까. 말은 빌려서 안 타니까. 말은 1, 2년이 딱 그때가 절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 매년 소더비 경매 그러니까 말 관련해서 미국에서 오, 어려운 얘기 나온다. 어려운 얘기. 이게 원래 그러니까 아니 전직 문화부기자. 아니, 지금 진행을 하더니 좀 고급져졌어요. 아니 소도비 경비 뭐 경매 이런 게요. 그러니까. 아우 막. 아 원래 이 한약 약재 경매할 때 광순. 신명대 양광순. 산수입니다. 뭐 이렇게 하나? 광순의 출신의 광순. 입 다물려고 아 방청객 한 말씀하세요 좀.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1, 2년 제가 사실은 그때도 저는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 나왔을 때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화가 났었거든요. 사실은. 사용이익인데 계산 안 한 거. 계산을 안 한 게 아니라 사용이익이라고 채워버린 거는 그냥 노골적으로 봐주겠다라고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말을 왜냐하면 일리였으면- 말에 관해서 최순실도 특검의 그 재판 과정에서도 예. 말이라는 걸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스스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예. 많이 했었고 특검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풀었어요. 그리고 매년 경주가 치러질 때마다 예.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주요 경마장에서는요 그 해에 말을 뽑는
없는 게 그 관련 업자들이 최고의 어떻게 보면 직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제일 비싸게 팔릴 거다. 그래서 각 종목들마다 말 족보 가져오고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4차에는 붐이잖아요.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꼽힌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이 1등을 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지금까지는 족보로 따졌는데 말의 상태 분석을 해서 하는 업체가 IT 기업 중에 최고로 꼽히기도 했었어요. 그 정도로 말은 정말 수명이 짧아요. 근데 정유라가 뭐라 그랬어? 증언 나와가지고 저 말 내가 타겟으로 콕 집어했을 거 저 말 타가지고 대회 나가겠다 했는데 최순실이 걱정하지 말고 네가 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누구 명의가 따진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정유라 거였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좀 이제 말이 문제입니다. 말. 독일에 있는 말 3마리. 말 3마리가 독일에 있어. 비타냐 살시도 라우싱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 3마리. 그 말 3마리가 나중에 뭐로 바뀌어요? 한 마리로? 블라디미르. 내가 이거 퀴즈 할거 순서다가 큰일 날 뻔했어. 러시아산 블라디미르. 라우싱, 비타냐 라우싱, 살시도 말 3마리가 독일에 그다음에 있는 마지막에 블라디미르 세탁을 하려고 말을 이제 갈아탔지. 세탁 좀 했죠. 이 비타냐 라우싱 살시도 비타나 V. 말 이름 외우게 될 줄 생각 못했습니다. 어쨌든 판사 이름도 다 외우잖아요. 비타나 라우싱 살시도 요 3마리에 이제 소유권을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는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판결문 보면은 왜 이게 삼성 건지 막 이유 쓰잖아요. 정육식 부장 이정부 2심 판결에서 이번에 김수영 부장 1심 판결에도 막 쓴다고요. 왜 이게 최순실 건지. 근데 각자 이제 중요하게 보는 증언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론에 보도됐던 증언들 제가 두 개 하나씩 뽑으면 그거 최순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빨리 사달라고 그랬죠 언제? 밀어달라고 그랬어. 사내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를 가지고 김수영 부장은 야 최순실이 이렇게 강력히 요구했어 박원호한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박상진 삼성 사장이 뭐 오케이를 인정 뭐라고 추정될 수 있는 문자를 보냈어. 그러니까 삼성 사준 거 아니겠니? 이렇게 본 거고. 실질적 소유자라고 했죠. 실질적 소유자. 이재용 부회장의 그 항소심에서의 재판은 뭐가 있어? 어떤 증언을 딱 위대해 놨냐면 아까 양 변호사 얘기했던 그 부분 있죠. 엄마가 내 것처럼 타라고 그랬는데요. 요거. 내 것처럼. 예. 네 거가 아니니까 네 것처럼 타라고 그러지. 네 거면 네 것처럼 타라고 그러냐? 이 얘기했어요. 그 논리가. 이 방송을 듣는 대한민국 기자 중에 독일 현지를 갔다 온 기자들 있잖아요. 이건 진영과 무관하게 정영식 판사의 판결이 틀렸다. 왜? 이게 진짜 그렇게 판결을 내리려면 정영식 판사는 독일 현지가 그 말 그대로 있거든요. 독일 현지 가서 그 말을 보는 순간 이건 정윤아 거다. 왜? 말이 그냥 혼자 삽니까? 지가 혼자 밥 해먹고 그래요? 누군가 먹이고 관리하고 그래야 되잖아. 무수수도. 아니 말이 혼자 갖고 화장실 문 열고 화장실 놓고 뭐 비대로 이렇게 하고 그럽니까? 누가 해줘야지. 그 해주는 사람들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말 소유권의 문제는 이게 대법원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최순실 재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재판을 보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다 연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소유권 문제에 따른 뇌물액수가 2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36억에 70억이냐. 근데 저는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게 김 변호사님 말씀이 내 얘기 맞는 데 들리지만 판결문이 그렇게 판결문이 맞는 듯 하지만 이게 속임수예요. 왜 제가 1년을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1년 2년을 사용 이익을 따질 필요도 없이 그걸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용이익 30억 똑같다라는 거예요. 1년 이면면 수령이 끝나는데 그럼 말 갖다가 나중에 고기로 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그냥 1년이면 끝난 거예요. 최순실은 1심, 이재용은 2심. 대법까지 쭉 가거든요. 이 가는 과정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가는 재판 과정. 하나는 2심, 하나는 1심. 병합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뭐 네 글자로. 예상치 못한 걸 것 같아요. 아니요, 예상하는 거예요. 변호사들 다 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네 글자로 말 달리자. 광고 틀어주세요. 그냥 광고 틀어줘. 더 이상 광고 가려면 10분 남았어요. 아직 멀었어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 이제 대법원으로 가잖아요. 아마도 최순실 박근혜 재판 항소심까지 끝나고 거의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구속도 안 돼 있으니까. 이 세 명 패키지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파기환송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유죄 취재. 그러니까 그 뭐 유무죄 취재를 떠나서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안종범 수석 수첩의 증거 능력. 그게 이번 재판부는 뭐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왜냐하면 장시호 재판에서 인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는데 아니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부분은 당연히 인정이 됐었을 건데 문제는 이 재판부뿐 아니라 모든 재판부가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뭐 전문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이 아니라 간접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 다 인정했단 말이에요. 김기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딱 또 안종범 뭐 어제 안종범도 그렇고 그 전에 뭐 여러 재판에서 전부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만 증거 능력 자체를 아예 인정을 안 했잖아요. 예. 이 수첩이 있는 거야. 끝. 내용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안종범 수첩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예. 지금 이제 댓글을 쫙 봤더니 영차 면담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영차 면담을 인정을 하게 되면 뇌물, 대가성 뭐 그런 부탁. 부정청탁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어제 이제 예. 그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에서도 약간 좀 부족했다라고 예. 개인적으로 보는 부분은 안종범 증거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삼성과 청와대 사이의 부정한 청탁은 인정을 안 없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막연하다 쉽게 말해서 이게 뭐 반대로 신동일 롯데회장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특허라는 부분을 콕 집어서 부정한 청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법정 구속을 시켰는데 법정 구속을 시켰는데 어제 김세현 부장판사 역시도 증거 능력을 안종범 수첩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재용 부회장이 알고 있었고 청탁을 했으라는 거는 없다라고 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재판부가 다 삼성에 대해서만큼은 다 이거를 청탁이라는 게 있기 어렵다고 본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이 삼성 문제는 또 삼성을 잘하는 SOS 스칼라십 오브 삼성. 뭔 식이요? 뭔 식? 스카라십이 뭐야? TOP, SOS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스칼라십 오브 삼성. 자, 한 말씀 스카라십 오브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에 뭐 TOP에 TOMB에 뭐 탑 뭐 SOS 약어가 너무 많아. 야, 뭐 잘납니다. 그런 분이셨어요? 잘해요 저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눈물 자, 돌리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해석을 해줘야죠. 스칼라십 오브 삼성. 스컬라십 뭐예요? 예? 장학생. 자 스컬라십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스콜러? 자 스칼라십. 코로 장학생. 쏘다기고. 아까 비타나 V도 비타냐 V 그러대. 스칼라십. SOS 뭐 어쨌든. 네. 저기 이재용 부회장의 그 파기환송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파기환송 된다면 말소유권 문제라고. 말소유권. 외환 안정범 아니고. 도피도 도피 해석 가지고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말소유권의 문제는 소유권 자체 문제지만 아까 이제 양 변호사는 굉장히 좋은 지적 좀 깜짝 놀랐어요. 되게 유식합니다. 네. 말이 1년만 쓰면 거의 사용액 다 된다.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아니 그거 논리가 말이 되는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진짜 몰랐어요? 아니, 몰랐어요. 양지열 말이 변호사님. 통한다 내가 무슨 엠마 부인도 아니고. 네. 아 집에서 이렇게 우리 기계 많이 있어. 우리 많이 있어. 기계 많이 있잖아. 위험 수위 넘어갈 뻔했어. 네, 그래서 순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어쨌든 그 말 문제가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뒷골 땡기는 문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에서 1심 재판 직전에서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 말이에요. 말. 그렇죠. 비타냐 살치도 말. 그렇기 때문에 라우싱. 라우싱. 예. 블라디미르까지. 그래서 그 말 문제가 아마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에서도 저는 가장 삼성 측의 뒷골을 땡기게 하는 문제일 거라고 보고 파기환송되면 저는 그 부분 때문일 거라고 보고 뇌물액수가 드러나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저는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방송을 하고 검찰에서 기소할 땐 거기 워낙 많은 내용이들 재밌게 있으니까 뭐 사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서는 가치가 높으나 증거능력이 있어서는 어차피 전문 증거기 때문에 인정한 데도 그건 간접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저 누구죠 최 부장처럼 예. 어차피 지금 최 부장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형사 22부 중앙지법 이재용 부장. 거기서도 기본적으로 간접 증거로서의 가치는 인정했지만 삼성의 포괄적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장은 없다고 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종범 수첩과 증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안종범의 법정 진술처럼 완벽한 증거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간접 증거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 가지고선 파기환송될 가능성 저는 낮다고 보고 저는 말이라고 봐요. 말. 여기는 안종범 수첩. 포함해서죠. 저 예. 안종범 수첩은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김태현 변호사 말한 것처럼 다 증거가 인정됐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크다 증거라니까. 크다 작다를 떠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법원은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선 판결 때 판결이 충돌하는 것을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문 법칙이라는 게 법률 용어라서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되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 우리 증인들이 아니라 그때는 참고인이라고 검찰이나 그렇죠. 경찰이 예. 출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참고인으로 나온 사람이 얘기한 걸 가지고 법원이 그냥 그대로 증거를 써버리면 수사 과정에서 뭐 폭행, 뭐 강압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좀 불합리한 증거를 가지고 법원이 재판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써놓은 거 말고 말 한 사람이 직접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것만 증거로 원칙적으로 쓰는 게 이제 전문 법칙이라고 법률 용어를 하는데
그럼 그 전문 법칙이나 증거 능력에 관한 원칙을 이번 사건처럼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이 있는 사람과 그를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작성된 문건에도 그렇게 법대로 까다롭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부분부터가 법의 취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그러면 누군가 그래도 이게 이번 재판을 교훈 삼아 대통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메모를 시키지 않도록 하고 기억력이 반드시 좋아서 머릿속에 남는 사람만 고용을 할 것이고, 두 번째 대통령과 기업 사이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그냥 몰랐다고 하는 걸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안 그러면 이심전심으로 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다. 그럼 둘이 만나가지고 그냥 미소 한번 짓고 나서 그다음에 주고받으면 다 처벌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재판의 과정이.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법을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 법의 취지까지 좀 따져가면서 봐야 될 것으로 봐요. 저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전 위험한 저도 양재 변호사 이번 건은 좀 위험한 것 같고 법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근데 하여튼 이번 전체적 과정 그 안종무석의 증거 능력 여부를 다 떠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문영표 전 장관하고 홍한선 기금운용본부장은 왜 지금 감옥에 있죠?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의문이에요. 예. 그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예. 현안이 없었는데 우리는 왜 지금 감옥에 있지? 1, 2심 다 유지였어요. 그러니까 현안이 없는데 승계 작업이 없었는데. 네, 승계 작업이 없었는데 그래 막, 지들이 알아서 막 도와줘. 막 불법적으로 막 해가지고 아니, 합병도 불법도 시켜주고. 아니에요 이제. 승계 그쵸, 작업이 승계 작업 없었는데 없었으니까. 불법이 아닌 거죠. 그분들 지금 저기 구치소에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예. 왜 내가 여기 있지? 나는 누군가 지금 여기 줄 서고 있을 것 같아. 나 그렇죠. 나가야 돼. 이제 나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국민들이 볼 때는 예. 저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데 현안은 없었대. 그 당신들은 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맞아요. 그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무슨 사건이 있으면 판사들은 판결 똑같이 내는 줄 알았대요. 이번에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김세현 부장 다르고 이번에 이재용 항소심 다르고 또 문영표 홍한선 그 기금운용본부장 거기도 또 판결이 다른 거죠. 결론적으로 그건 보면. M&A 하는데 자진해서 도와줬는데 왜 불법이에요 그럼?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민정수석 시대 작성된 문건에도 삼성 잘 도와줘라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예. 삼성 현안이 없는데 막 도와줘. 청와대에서 막 나서서 잘 도와주고 막 국민기업이어서? 처벌도 받아요. 처벌도 받아. 참 이상하잖아요. 이제 그런 맞아요. 것들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재판 과정 쭉 지켜보면. 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죽였다고 기소를 했는데 죽은 사람은 없는 거야. 그렇죠. 살아 있어. 예. 아니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 그 뭔가 사람. 했는데 뭐가 없었어 그 사람. 근데 죽인 내가 김태현을 죽였다는데 김태현이 없어요 세상에.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광고를 듣고 가야 됩니다. 광고 공봉제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3변 시대 양지열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양지열 변호사님 묵직하고 재미지고 박주영보다 훨씬 나요. 제가요? 예. 저는 화요일이 좋아요. 칙칙해서 싫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 자기랑 성별이 같은 사람이 하고 싶어 한다니까. 언니니까 양언니니까. 여기 오늘 같은 땜빵이에요? 땜빵이죠. 오. 예. 아니 나는 그 뭐야 그 대리로 나온 줄 알았더니 땜빵이셨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땜빵 전문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 이 땜빵이라는 게 표준말 같죠? 아니겠죠, 설마. 비어 같죠? 예. 속어예요. 뭐가 차이가 이게 뭐 아니, 삼성하고 비어는 나쁜 롯데하고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비어는 나쁜 거고 속어는 괜찮아요. 비어와서 비어는 속어는 그 시대적 트렌디한 표현인데 음. 약간 표준말은 아닌 거. 비어는 욕하는 거. 네, 예. 그리고 비어는 또 우리가 술 드실 때 잔 비어 그러잖아요. 하시죠 빨리. 자 이영강님 봉도사님 오키나와의 명절 잔소리 피해 쉬러 왔어요. 야 최고 인생이시네요. 최고 인생의 시대네요. 근데 외로운 분인데 예. 왜? 외롭지만 쉴 수 있어 좋네요. 외로워하시네요. 외로울 때 잔소리를 피해가는데 외로워. 뭐예요 저 우리한테 울트라 그레이트 빅 여섯 선사는 뭐야 이게?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요. 예. 근데 왜 오키나와를 갔지? 아 오키나와. 예. 오키나와. 라임이 있네요. 자 오늘부터 귀성길 시작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전운전하시길 바라면서요. 안전운전할 때는 졸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봉재 정치쇼를 잔뜩 맥시멈으로 틀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졸음을 압박하는 거예요. 맥시멈 프레셔. 그리고 우리의 귀 기르는 거예요. 인게이지먼트. 박수. 자 삼성과 롯데. 야 롯데는
이게 해성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롯데.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신동빈 회장이 같이 재판받는 줄 잘 몰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신동빈 끝나지 그러니까 않았나? 그냥 서만 있는구나. 어. 그리고 사실 신동빈 회장이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한 거 가지고 처벌된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정부 회장도 안 됐잖아요. 근데 강요 미르K 피해자를 때문에 했잖아요. 처벌됐어요? 그렇죠. 결국 거기 출연한 거 가지고 처벌된 거예요. 현안이 확실하게 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면세점. 그러니까 일단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뇌물이 되려면 예. 제3자 뇌물죄니까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뭐 삼성은 현안이 없었다 그렇고. 이거 SK도 있잖아. SK는 근데 또 왜? SK는 마지막에 딜하다 돈을 안 줬잖아요. 아. 약속만 하고. 롯데는 줬다. 롯데는 그리고 빨리 줬어요. 예. 딴 데 출연하기 전에 빨리 줬어. 근데 여기 70억을. 아주 훌륭한 변호사들이지만 예. 신동빈 재판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사는 것만 알고 있었고 처벌받을 건 생각도 못했어요. 김재 변호사님은? 저는 제가 욕을 먹든 안 먹든 국정농단 LOS 도 결과를 잘 맞췄잖아요. 예. 어제까지. 예. 근데 저는 롯데는 진짜 유죄가 나올 확률은 1도 안 된다고 봤어요. 진짜로. 예. 아니 난 롯데 얘기 나오길래 프로야구가 벌써 시작했나? 1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롯데의 변호사 단위 김앤장에서 했는데 예. 김앤장의 최고 에이스 팀이 붙었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좀 확인해봤더니. 그런데 전 진짜 1도 생각을 안 했던 게 삼성의 그 K재단 미르재단에 대한 제3자 뇌물과는 구조가 같아요. 그렇잖아요. 부정한 청탁. 대통령 독대해서 대통령님 이거 해주십시오. 그래 뭐 돈 내? 뭐 요거 하고 재단에 돈 낸. 요게 구조가 똑같은데 삼성은 사실은 1심, 2심 다 무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게 이제 중론이었고. 근데 이제 롯데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유죄 나왔던 게 하나는 삼성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삼성은 경영권 승계라는 이 현안이 좀 포괄적이고 두루뭉실하고 추상적이라는 거고 롯데는 딱 원포인트로 면세점. 이게 딱 하나 구체적이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또 하나 구조 자체 약간의 차이는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K재단 미르재단 뭐 삼성 얼마 뭐 현대 얼마 뭐 LG 얼마 이렇게 딱 배분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묻어서 준 돈인데 롯데는 거기다 돈을 주고 플러스 알파로 나중에 추가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K재단 미르재단에 돈을 특검 입장에서 삼성이 K재단 미르재단에 돈 내고 플러스 알파로 독일에 또 돈 낸 셈인 거잖아요. 뇌물이. 똑같은 구조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 공격이긴 하지만 K재단 미르재단 다른 기업들처럼 출연을 하고 그거는 레이저마다 줬다 치자. 플러스 알파로 추가로 70억 준 건 그건 청탁 때문에 준 거 아니야?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법원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럼 보고. 독일에 준 돈도 다 뇌물이 돼야 되는데. 근데 독일의 준 거는 다 뇌물이 된다고 어제 재판부는 어제 최소한 재판부는 봤죠. 얘기했고 최소한 받고 정영식 재판부는 안 그랬고. 안 받도. 근데 이게 그런 얘기를 이제 아침에 다른 변호사님이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저작권은 분명히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다고 비교를 누구라고 이름을 되게 밝혀주세요. 김준호 변호사님이 민변 사무차장하고 있는 분인데 아침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비교를 하자면 롯데 신동미르장 같은 경우는 딱 하루 만났는데 뜨겁게 불타오른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되게 1년 넘게 오래 썸을 탔으나 결정적인 일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식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오랫동안 썸을 탔는데. 오랫동안 썸만 2014년 9월서부터 2016년 2월까지가 오래 탔어요. 그렇죠. 1년 6개월 탄 거예요. 근데도 결정적인 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 이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뇌물이 인정됐던 부분에 있어서도 인정을 하면서도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박 대통령에게 겁을 먹었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비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안도 없는데 왜 삼성이 겁을 먹죠?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저는. 뭔가 예전에 우리가 전두환 정권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인상 한번 쓴다고 삼성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흔들릴 필요가 있었을까? 뭔가 최소한 이게 안 풀리면 안 된다는 정도라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물론 이런 겁니다. 아까 변호사님들이 저한테 위험하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법은 명확하게 떨어지는 게 있을 때 처벌하는 게 맞아요.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재계 1위 기업가의 사이에서까지 똑같이 가느냐. 그럼 이제 법은 평등해야 된다고 했지만 평등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요. 다른 건 다르게 같은 건 같은 거예요. 대통령하고 재계 1위가 같습니까? 우리 일반 서민들하고. 그럼 박 전 대통령은 왜 재판도 안 받고 저렇게 했는데 그냥 강제로 못 끌고 나오나요? 우리 저 운동하실 때 그런 경우 많이 당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운동할 때만 그 재판 받으러 나가라 쓰는 운동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재밌는 거 하나. 신동빈 부회장 어쨌건 어제 갑자기 법정 구속됐잖아요. 근데 그 롯데와 관련해서도 강요죄도 인정됐어요. 그러니까 강요된 그러니까 레이저 맞고 준 건 맞는데
보통 그러면은 우리가 강요된 뇌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강요된 뇌물이라고 해서 강요죄를 보통 인정하고 뇌물죄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강요죄 이르게 되기 전 정도의 강요는 있었고 그래서 줬으니까 좀 참작해 주는 걸로 많이 썼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제 강요죄를 인정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는 건 그게 더 이례적이었던 거죠. 강요죄를 인정하게 되면 뇌물죄를 인정을 안 하든지. 보통은 안 하는데요. 어제는 강요죄도 인정하고 뇌물죄도 인정하고 제3자 뇌물. 근데 법정 구속은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그 이재용 항소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재용 항소심은 이거는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 아니다라 그랬어요. 어제는 정경유착 사건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강요를 해도 너는 주면 안 돼. 인 거죠. 어제 그 재판부가 바라보는 이 정경유착의 관점이. 그러니까 이번 재판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본 것 같고요. 저번 재판부는 그거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레이저 쏘고 뭐 거의 뭐 사실상 뭐 거의 돈을 강탈해 간 것처럼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어제 신동빈 회장이 우리가 재판받는 줄 잘 몰랐던 그 신동빈 회장이 구속이 된 것 같아요. 판결문에 아예 그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면세점 특허권이라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그걸 받아내게 되면 다른 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 자유시장 경제에 반한다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삼성은 안 그랬는지를 따져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과 연관성 영향. 있죠. 엄청나게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공소사들이 겹칩니다. 거의 한 18개 중에서 한 12~13개인가. 근데 18개요. 19개요. 20개 왜 기사마다 다 틀려. 혐의가. 최순실은 18개. 18개죠? 네. 박 전 대통령은 21개죠. 선거법 문제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대부분 겹치는 거 가장 중요한 뇌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했던 직권남용, 저 KD나 미래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재판부 갔습니다. 22부예요. 예. 유죄가 나오는 거는 100%고. 100%. 아니 왜냐면 같은 재판부에서 여기는 내가 다시 계산해 보니까 말이 삼성 거대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거 안정범석 증거는 없네. 이럴 수 제가 없어요. 그때 잘못된 이런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같고 겹치는 사건이 공모 관계니까 두 사람 거기는 판결문이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뇌물 72억. 네. 직권남용 강요 여기 똑같아요. 그럼 뭐 새로운 거 추정할 것도 없네. 컨트롤 C, 컨트롤 V로 쓰면 돼요. 똑같은 얘기니까 진짜. 뭐 그런데 문제 형량입니다. 20년을 기준으로 낮을 것이냐 높을 것이냐. 학설은 두 개가 있습니다. 가중설. 가중설을 놓은 거는 뭐냐? 대통령이잖아. VIP잖아. 당신이 오도내는 거 아니야? 최순실 어떻게 할 수 있어? 당신을 뒷배로 삼고 당신이 다 허락해줘서 결국 한 거니까 당신이 보스잖아. 더 책임져야지. 이겁니다. 이 설은 20년보다 낮은 감경설. 그건 왜 그러냐면 야 제일 중요한 게 뇌물이잖아. 뇌물은 누가 중하게 처벌받아야지? 돈 받은 사람이야. 최순실 70억 다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한 푼도 쓴 적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뇌물죄 형량이 낮아지면 전체적으로 낮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 감경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한 표 던지라면 가중설을 던지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가중설을 할까 감경설을 할까 사실 나름대로 놓은 건 있으니까요. 고민해봤는데 어제 김수현 부장의 어떤 판결 이유를 다 제가 들어보니 김수현 부장 자체가 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 국정농단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느냐 여부보다 누가 이 국정농단에 최종 책임이 있고 누구 때문에 이게 시작됐고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정치적인 의미들, 이 함의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뒤를 봐주지 않았다면 최순실이 아무리 날고 겨도 뭐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박 전 대통령의 그런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인 책임을 굉장히 크게 물을 것 같다. 실제로 뇌물에서 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어제 판결 이후에 나타난 성향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가중설에 한 표 던질 거예요. 저도 지금 거의 같은 논거로 가중설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인이 없으면 아니야 확실히. 왜냐하면 정치인은 일단 가중설, 감경설 프레임을 딱 짜놓고 그다음에 마이크를 주잖아요. 두 가지 설을 제시했는데 전 프레임 설정 자체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근데 자기 해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고. 그럼 이 가중설로 가면 이명박 대통령도 연관이 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없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도 못했으니까. 그거는 너무 그러세요 정말. 아니 거기서 또 MB를 끄집어내는 이 놀라운 능력은 참.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거의 같은 생각이 김세현 부장 어제 저도 판결문 내용 쭉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보다 형량이 높겠구나라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최순실은 재판이라도 받았잖아요. 재판부 곧 얼마나 지금 이게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저는 벌써 재판을 하는데
구치소에 사람이 있는데 골세하는 거 처음 봤어요. 원래 못 그러죠. 데리고 나와요. 근데 전직 대통령이니까 지금 그냥 두고 있는 거죠. 지금 첫 재판이고 또 1월 초인가 1월 4일인가 특활비 또 기소가 됐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사건이니까 그건 그거 내용을- 빼고 그거 빼고도 최순실보다는 더 올라갈 더 가능성이 올라간다. 있죠. 네. 저도 의견은 같은데 예. 이제 다른 쪽의 얘기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면 같은 얘기하면 없잖아요. 아 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최순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단순하게 뇌물을 받아내는 역할만 한 게 아니라 나서서 막 그러니까 요구를 하고 삼성 측에도 접촉을 하고 그랬는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방기해 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초기에 내가 개인을 믿고 맡긴 건데 그것만 잘못했다. 이럴 줄 몰랐다라는 쪽을 집요하게 만약에 현재 국세변호인들이 그랬죠. 한다면 조금 예. 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두 번째로는 최순실이 증거인멸 같은 것들을 했다는 것까지도 이번 판결에 나오거든요. 예. 이것도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일단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일은 안 했고 세 번째로 특수활동비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이 뇌물인데 이것도 지금 나온 것만 삼성 뭐 대남 뭐 이런 것 36억 5천이죠. 뭐 36억 5천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정원 돈을 받아서 쓴 거 그다음에 선거법까지 위반한 거 하면 김세현 부장이 고민할 겁니다. 이 액수만 갖고 판단을 해도 현재 양형 기준으로만 해도 11년 정도가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을 예를 들어 20년 했다가 삼성과 똑같이 저 최순실과 똑같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20년에다가 또 특활비 뇌물 또 받으면 한 30년 되는데 물론 이제 원래 그걸 따지는 건 아니지만 판사도 사람인지라 그런 걸 고민을 좀 할 것 아니 같아요. 그럼 여기서 특활비 재판에서 깎아줘 30년 채울 거예요. 뭐 하여튼 그렇게 되면 무기징역 상한이 30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뭐 비슷한 정도까지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그냥 감안할 부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럼 박근혜 대통령 끔찍하네. 어떻게 해요, TOP는? 저요? 그러니까. 예. 벌써 눈물이 그리스도서 하잖아요. 지금. 정말 그거 안 저번에 울었다니까. 안경 벗고 이제 이거 한번 했잖아요. 안 울었다니까. 눈에 먼지 들어가도 그런 건. 자, 하필 그때 눈에 먼지가 들어가더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MB TOM? 아니요. 탐? 탐. SOS? 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MB. 재산 관리인이 긴급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차명재산까지 전부 다 드러나는 상황이고 예. 이제 검찰에서도 아예 이제 단언을 하잖아요. 도곡동 땅 MB 거, 다스 MB 거.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예. 삼성 이번에 압수수색했죠. 네, 삼성 왜 여기서 또 삼성이 나오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또 다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살짝 연결해서 SOS가 해야죠 그건. 근데 그거에 어쨌건 지금 삼성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당시에 다스 관련 소송 비용을 대납해줬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아마 청취자분들 다 알 거예요. 뇌물죄, 제3자 뇌물죄. 예. 다스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으면 제3자 뇌물죄죠. 뇌물죄. 근데 다스 이코르 MB니까 단순 뇌물죄를 입건했어요. 이게 요즘 나온 프레임 중에 제일 깔끔하게 정리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딱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재산관리인 체포돼서 차명재산도 다 나오고 예. 다스도 누구 건지 나왔고 이제 뭐로 처벌하느냐만 남은 상황이 된 거예요. 차명재산 리스트가 나온 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거의 대부분 다 차명으로 관리했잖아요. 예. 대부분이겠죠. 집 하나 딸랑 놔두고. 아니 뭐 저희 이명박 전 대통령 명의 재산도 있겠죠. 뭐 한 푼도 없겠어요. 그럼 뭐 근데 대부분 뭐 다스도 차명이고 도곡동 땅도 차명이고 네. 그다음에 기타 관련 무슨 지금 굉장히 많은 또 비자금 얘기들도 나오고. 영포 필 때는 청계재단 소유고. 그렇죠. 그건 뭐 청계 재단이니까 좀 그렇다 치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대부분 차명으로 관리를 했다라는 거. 근데 거에 관련된 또 불법성이 있는지도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예. 차명재산 먼저 하실래요? 네. 차명재산 의혹 터는 거는 예. 약간 정치적인 저는 그런 함의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들이라는 게 이제 뭐 개인 재산 문제도 있지만 국정과 관련된 거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특수활동비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청와대 관할 동원해서 뭐 혐의입니다 아직까지 뭐 BBK에서 120억 받은 그런 문제 사실 그게 사실 중요한 거고 본류인 거죠. 전직 대통령으로서 청와대에 있으면서 권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게 되면 근데 사실 차명재산 의혹 같은 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으나 이게 사실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면 물론 사실은 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왜 이제 이렇게 하고 들어오냐면 이게 만약에 계속 차명재산 알고 봤더니 MB가 예전부터
차용세 되게 많대. 전국에 깔아놓은 게 많아.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도덕성의 문제에 치명적인 어떤 흠결에 다가오는 거죠. 예. 이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측에서 MB를 소위 말해 쉴드를 못 칩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호 그럼 뭐 이재호 의원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의원이 들어오시긴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워낙 가까운 그렇죠. 특수관계니까 예. 뭐 개인적 인연이 있으면 그렇다 치더라도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자체에서 문제죠. 야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뭐 신상 뚫기해서 뭐 정치보복. 정치 그 얘기 못 해요. 아하. 아마 그 발을 묶어놓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동영 다스 부회장도 검찰 소환될 때 예. 아버지 명의로 돼 있으니까 뭐 아버지 거겠죠 이상은 씨. 근데 명의는 아버지지만 이명박 것이다라고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잖아요. 조금 바꿨다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온 나오고 건 있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바꿀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아마 이런 것들이 문건으로 증거가 나오니까 아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변호사 업무할 때도 그렇고요. 판사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요. 뭐가 제일 힘드냐면 이런 사건 경제와 연관된 사건에서는 목록 만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근데 그 이 차명재산 리스트라는 게 나와줌으로써 업무가 단순해진 게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예전에 이제 검사하는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경제 사건 수사하다가 목록 나오면 신봤다라고 자기를 외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초 주출들이 딱 깔려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자 삼성과 관련 삼성이 아까 백성 변호사 잠깐 말씀했지만 삼성이 2009년도에 예. 다스가 김경준을 상대로 해서 140억 돌려줘라라고 소송하는데 이 소송 비용을 변호 비용을 삼성이 대납했고 40억 원을 대납을 해줬다는 거죠.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털었고 그게 뭐 증거가 있으니까 예. 나왔겠죠. 그리고 영포빌딩 기소 쪽에서. 뇌물죄로 도곡동 땅 MB 거 다스 MB 거 그러니까 다스를 위해서 돈을 대줬으니 뇌물죄.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좀 전에 리스트가 중요한 게 그거 제가 주수도라는 표현을 쓴 게 일단 바닥이 그렇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예. 왜 다스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을 해줬을까? 누구 거길래? 그게 퀘스천 마크가 먼저 풀린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40억이 삼성에서 건너갔는지만 나오면 사실은 이건 뇌물죄로서 거의 분명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거죠. 그 당시에 뭐 이건희 회장의 사면 원포인트 사면하고 시점 맞물렸으니까 그 부정한 청탁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거는 부정한 청탁 필요 없어요. 그렇죠. 뇌물이니까요. 단순 바로 자 뇌물죄니까. 있고요. 이럴 때 MB 변호사가 딱 가서 MB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카카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 하나 좋은 소식 하나. 뭘 먼저 재산을 말씀드릴까? 찾아드렸습니다. 재산을 찾아왔습니다. 다 찾았어, 다. 신받다 모든 재산을 다 찾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찾았어요. 좋은 소식. 두 번째 다 날라가게 됐습니다. 100년. 아니 다 날라가질 않아요. 왜 재산은? 아니요. 감옥 가니까 이제 인생이 다 날라가게 생겼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전에 한간에 찌라시에 돌던 MB 끝났다. 결정적인 게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건가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 이번 검찰 이거보다 이제 검찰의 움직임들을 좀 보시면 예. 뭐 이제 법조 기자들이 또 이제 그거 추천해 보면 사찰하고 있어요 검찰을? 저요? 네. 움직임을 그건 아니고 검찰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수사에 박차를 걸다가 여유를 가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영포 지하 2층에서 문건이 나온 문건 나올 때 그때 끝났죠. 그때 여기가 아까 말씀한 심 봤다. 심을 보통 본 게 아니죠. 딴 데 안 뒤지고 네. 바로 지하 2층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 2층에 나온 시간 문건들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둘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증후가 나온 게 김백준 총무개혁관을 기소하면서 방조범으로 기소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가 지금 나오는 이런 얘기들은 뭐 김백준 기획관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네. 이 삼성의 이 소송비 대납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영법빌딩 지하에서 문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건이 나온 걸 가지고 김백준 기획관이 야 이거 확인해줘. 그럼 확인해줘. 뭐 문건인도 뭐 아니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예. 그러니까 이제 김백준 기획관이 확인해 준 거죠. 예. 그러니까 문건이 있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아마 여러 가지 이명박 정부의 그 측근에 관한 문제들 뭐 얼마 전에 뭐 장다솔 비서관 같은 게 영장 기각이 됐고 예. 박지원 전 정무석 같은 경 조사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특활비 사용처나 이런 문제들도 지금 영법 빌딩에서 상당한 문건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동영 씨가 대납비. 예, 대납비 이동영 씨가 이제는 아버지께 아니라 좀 톤을 바꾼다고 맞췄죠. 그것도 시점을 생각해 보시면 영법 빌딩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요. 거기 이제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백승훈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양지열 변호사님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렇죠. 그러네요. 오. 제가 요 얘기 꼭 하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GM 재산 이건 뭐 이제 띄워주면 어떡해요. 자 최순실
3949님 봉도사님 최순실 20년 선거 축하해 주세요. 자 축하 노래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원래 생일 노래인데 장계연 나의 20년 들으면서 저는 4부 알쓸경제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알쓸경제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자다가도 요즘 웃어요 저는. 아 소개해야지. 정철증 경제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권혜리 SBS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허인희님 봉도사님 저 지금 시댁인 강릉가요. 간 김에 올림픽 보고 오려요. 아우 참 좋습니다. 우리는 계속 방송에 시댁 가는 길이 참 즐겁네요. Why? 봉도사에 정봉주의 정치쇼가 있어서요. 자 꿈에 어떤 외국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꿈에요? 예, 그래서 네. 내가 꿈인데도 영어로 했지. Who are you? 그러니까 I'm Keynes. 그 케인즈를 만나고 케인스 왔어요. 재정 정책의 예, 아버지. 케인즈를 만나고 왔어요. 아, 깜놀. 무슨 의미일까요? 뭘 모르겠어요. 뭐 나한테 돈 주겠다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고. 예. 앞으로 뭐 이렇게 해라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왔나? 케인즈 정책대로 해라.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좋아할지 모르지만 나를 봐라. 뭔가 약간 뉴딜 정책 같은 뭔가를 해라. 자, 권혜리 기자님. 네. 우리끼리 쓸데없는 구라로 샥샥샥 풀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네. 아까 그 문자 보내주신 분이 마침 시댁 가고 계시다고 예.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랑 약간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설이나 추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시댁 가시고 되게 고향 좀 가고. 예, 네. 고향 가고 명절 보내는 모습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나는 우리 집은 할머니 댁에 안 가고 여행 가 그러면 약간 너희 집은 좀 남다르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 많이 그러죠. 많이 달라졌죠. 저는 50평생을 매번 추석 때 설날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고 그러다가 네. 처음으로 지난 추석 때 이제 바쁘니까 네. 본가 어머니께 허락을 받고 싱가포르로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네. 아들 또 군대 가니까 이야 이게 묘한 재미가 있어요. 평상시 시간이 있을 때 여행 간 것보다 뭔가 꼭 해야 할 의무를 피해서 왔다는 일탈. 그 첫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봉도사님도 그러시니까 예. 그 정도로 많이 변하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전 아주 무척 유교적이거든요. 저의 인생의 스승은 맹자. 공자하는 게 신기하네요. 근데 정말로 요새 한 서너 명 앉아가지고 오. 이번 설에 뭐해 하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희비가 좀 엇갈리잖아요. 예. 어느 쪽이 희인지는 그거는 각자 오. 다르실 거고. 그게 보면은 그 아까 문자 주셨던 분처럼 시댁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가서 이렇게 시댁 가는 길 즐거우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아까 그 전에 2부 3부 때는 어떤 분은 오키나와로 튀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예. 네.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여행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예. 이번 설 연휴에 그 왕복 해외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네네. 오호. 그랬더니 그 지난해 설 연휴보다 예. 만 12살 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있는 가족인데 해외 그 왕복 항공권을 끊은 사람들이 64%나 늘었어요. 딱 1년 만에. 네. 야, 64%에 100명이 가다 164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데이터인 것은 원래 미혼 직장인들은 전에도 설이나 많이 추석 때 가요. 많이 가요. 예. 예. 그래서 지금도 비중으로 보면은 가족 여행객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유의미하게 그 비중이 늘고 있고 가족 여행객들이 연휴 기간에 어떤 차례나 이런 뭐 민족 대이동 이런 데 끼지 않고 해외 여행을 가는 비중이 이렇게 늘고 있다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진짜 요즘 가면 가족 여행에 해서 많이 눈에 떠요. 그 전에는 커플 여행 아니면 끼리끼리. 네. 예, 그리고 다 이제 등산복 입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 동호회 아니면 동창회들, 예. 동창회들이 많았죠. 죄송합니다. 자, 지금 조금 감기운이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뭐 핵가족도 가지만 예를 들면 차례를 다 같이 지내지 않고 할머니, 예. 할아버지 모시고 그 다 같이 또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설 연휴에 알뜰 여행하는 사람이 늘었다. 그래서 그렇죠. 알뜰 여행에 팁을 주고 싶다. 예, 그렇습니다. 예. 팁 주세요. 김미 팁.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잖아요. 예. 이제 해외여행은 좀 힘들고, 어허. 예. 평창 어떠신지. 지금 올림픽 한참 하고 있는 평창 어떠신지에서 좀 가져와 봤거든요. KTX 평창 티켓을 끊었는데 잘못해갖고 평양 티켓을
슬 끊었다. 평양 가고 있다. 아 그런 사람 실제 있대 북경에서. 아니 어떡해요. 아니 외국 사람도 평양을 갈 수 있잖아요. 발음이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자꾸만 평양 올림픽이라 그런 사람 비아냥거린 거예요 지금. 실제 팩트입니다. 북경에서 네. 평창 온다고 그러고 평양 간 사람. KTX가 아닙니다. 식통이 있는 줄 알고. 네. 아 그래서 지금 네. 평창으로 깜짝이야. 네. 깜짝이야. 벼랑간에 스님 될 뻔했네. 스님들은 종북이잖아요. 종치고 북치고 그러니까. 원래 평창 막 이래도 됩니까? 막 던져도 됩니까? 네, 빨리 하시죠. 평창 가는 분들 꿀팁. 네, 꿀팁. 꿀팁 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주세요. 공짜로 가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해봤더니 다 끝났어요. 원래 평창 그 경기 티켓이 있으시거나 지금 평창에서 문화올림픽도 열리는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가고 싶은 경기 티켓을 사지 못하신 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 하고 있고 그런 티켓들은 좀 여전히 좀 여유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이제 뭐 문화 행사를 보시거나 아니면 경기를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청하고 성남에서 출발하는 공짜 버스가 있었어요. 하루에 몇 대씩.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예약이 다 끝나가지고 그럼 좀 늘리면 되잖아요. 네, 많이 늘렸어요. 더 늘렸는데 늘리면 되잖아요. 이거 약간 좀 뭘 의도된 발언 같은데요? 이거 뭘 노리고 하는 발언 같은데? 아니요, 막 많이 늘려라. 늘려서 막. 가고 싶은 사람들. 뭐 서울시 왜 안 늘리냐? 내가 케인지 막 만나고 늘려야 된다. 케인지 예. 만나고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상당히 이거 좀 예. 네, 폐화시까지 그 증편된 버스들도 예약 꽉 찼어요. 오. 지금 분위기가 확실히 제가 완전 왜냐면 평창 떴네. 네, 떴어요. 아. 제가 이거를 그 개막식 전날에 봤을 때까지만 표가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오. 네,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다른 방송에서 공짜로 갈 수 있는 꿀팁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그 여기 꽉 권혜리 찼고요. 기자 때문에 그랬네. 아, 저 그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 안표도 인터넷에 거래되는 게 어느 정도 붙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았고 인터넷 거래가 된대요. 그러니까 P2P.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특정 종목들은. 예. 전체 표가 107만 장인데요. 예. 지금 어제까지로 100 거의 다 많이 팔렸어요. 86%가 나갔거든요. 오. 솔직히 인기 종목들은 다 끝났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종목들 중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 그리고 그 55만 원짜리나 35만 원짜리 피겨표 같은 거는 좀 남아 아 있습니다. 그건 그 싼 건가요 그 정도면? 아니요, 비싼 제일 건가요? 비싸죠. 맞아. 피겨표가 제일 비싸죠. 55만 원이라니까요. 그 우리나라 선수가 안 나오면 거기 출전하는 나라로 잠깐 귀화했다가 그럼 우리나라 선수 되는 거예요. 다시 왔다가. 올림픽 정신을 함께 즐기면서 알겠습니다. 다 보셔줬고. 아, 근데 평창. KTX는 할인권이 또 많이 나와 있었어요. 오. 경강선이 지난 연말에 개통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4인 가족이 다 같이 가면 4인 가족이 다 해서 5만 원만 내면 KTX 이용할 수 있고 이런 할인 패키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연휴권은 예매가 다 됐고요. 예. 근데 그래도 이게 가는 데는 1시간 반 정도고 KTX 표가 1인당 한 17,000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 표들이 아직 좀 남아 근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할인권 아닌 올림픽이 것은. 열리는데 한 번이라도 게임 못 보더라도 평창 한번 갔다 오는 거. 네. 예. 아 그리고 차로 맞아요.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8개 IC 그 주변에 뭐 평창, 강릉, 진부 IC 주변에 그 일단 그 다 프리패스고요. 오. 지금 IC 그 통행료를 받지 않아요. 오. 그리고 경기나 아까 그 말씀드린 차가 있어야지 그 통행료를 안 받죠. 그냥 걸어갈 수 없잖아. 거기로. 아 그렇죠. 차 있어야죠. 예. 네, 차는 있어야 되고요. 기름값은 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평창 간 김에 가본 좋을 관광지 소개해 주셔야죠. 네. 일단 평창 강릉 예.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인기 있는 그 여행지들을 이번에 관광공사에서 한번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은 일단 강릉, 평창, 예. 네, 속초 이 순인데요. 재미있는 게 이제 강릉에서 가장 인기 있는 먹을거리 뭐일 것 같으세요? 회, 순두부. 예. 예, 이게 그 봉도사님 세대이고요. 아 근데 거기 요즘 네. 그 한 12, 13년 전서부터 네. 수제 커피 네, 이거예요. 대박 예. 대박. 지금 우리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SNS의 데이터 예. 그쵸 잘 아시는구나. SNS 데이터로 사람들이 강릉과 연관해서 가장 많이 검색한 음식이 회랑 순두부가 아니라 커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분 원조가요. 요 청담동에서 시작한 분이에요. 아. 그 청담동에서 사사 받고 그쪽으로 강릉으로 간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옛날 청담동에 하루에 내린 커피를 다 판다고 하루에라고 하는 커피숍이 있었는데 알죠. 예. 그게 원조예요 우리나라. 아. 근데 그분이 간 거예요? 그분의 수제자가. 그분의 제자가. 거기서요? 그러면
또 우리가 거기서 한때 좀 이렇게 물 먹고 다녔잖아요. 그분들이 갔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맞대요? 맞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 수제자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무렵에요. 네. 자꾸 이게 갖고 온 정보를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세요. 말리는 것 같아. 커피. 그래서 또 강원도 유명한 카페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못 가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보려고 하는데 그 강릉에서 가장 검색이 많이 된 음식점들도 횟집이나 순두부집이 아니라 1, 2, 3위 음식점 다 그런 카페들이었고요. 강릉에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안목 커피 거리였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이런 유명한 카페들이 다 있는 곳. 예. 그리고 평창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대관령 양떼 목장이 제일 인기고요. 그리고 속초가 정말 식도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게 재밌는 게 속초에서는 설악산보다 속초 관광수산시장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설악산보다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또 산에는. 그렇죠. 근데 전통적인 관광지는 설악산인데 실제로 사람들이 여행을 가서 즐기고 찾고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고 하는 곳들은 이런 수산시장, 그다음에 유명한 뭐 물회집, 뭐 이런 곳들이었고요. 물회, 닭강정, 순대 이런 것들이 좀 인기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그 GM 얘기했었거든요. GM이 철수한다고. 이미 군산 공장은 이제 5월 폐쇄를 결정했죠.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강릉도 무슨 기업체가 없는 데 아니에요. 관광지긴 하지만. 근데 군산도 무척 아름답거든요. 그렇습니다.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저 군산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근데 현대중공업 조선소도 실은 문을 닫았는데 이번에 이제 GM 공장까지 한국 GM 공장까지 닫는다면 이런 강릉처럼 관광지로 또 개발하면서 물론 장기적으로 그렇죠. 근데 변신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울산도 막 지금 변신하고 있는데 그때 군산에 이 기업 빠져나가니까 이건 어차피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재정도 좀 투입해주고 그렇죠. 지방 정부에 시간을 좀 앞당기는 돈이 없거든 재정이. 그런 거 좀 해주면 군산에 무슨 중국집도 있어요. 유명한 빵집도 있고. 그런데도 그런 군산 쪽으로 여행을 가도요. 실제로 사람들이 내비게이션 찍고 많이 가는 곳은 그 빵집이나 그 짬뽕집이에요. 짬뽕집하고 그런 걸 또 늘리면서 군산하면 짬뽕. 하고 이게 이제 한 지자체가 이런 산업 도시에서 관광 도시를 바꾸는 거는 주먹구구는 안 되거든요. 그럼요. 좀 뛰어난 전문가들이 투입된 플랜을 좀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군산도 지금 뭐 GM이 떠나냐 마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일단은 군산으로 급파를 이 도시 개발자들을 급파를 해서 어떻게 이제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것인가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전주 한옥마을도 기획을 갖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서울.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 서울에 있어야 되잖아. 서울이요. 강원도 한 가지만 더 추천할게요. 제가 어디라고 말은 좀 그런데 이게 워낙 유명해서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지금 강릉 가고 계시다고 좀 문자들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혹시 맛집으로 생각하신 데가 아직 없으면 모모 가든, 모모 닭강정, 모 브레드, 모모 머구리집 이런 데가 지금 강원도에서 가장 사람들이 내비를 찍고 많이 가는 곳이라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그 중앙박물관이랑 군위현대미술관 그리고 겨울에 가장 인기 시장은 광장시장입니다. 광장시장이요. 광장시장이 추운데도? 전국의 그러니까 서울의 전통시장들 중에서 겨울에 유일하게 서울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는 탑 20 안에 드는 시장이었어요. 광장시장은 그 청계 육각 그쪽 어디? 동전 붙어 있는 벼룩시장도 있고 그런데. 제 한때 전이 유명하잖아요. 좀 드시는 거 빈대떡이 유명하죠. 빈대떡이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겨울에 광장시장이 인기 관광지로 광장시장 유일하게 전통시장 중에서는 탑 20 안에 들었습니다. 이런 데는 명절 연휴 때는 문을 여나요? 전집? 그럼요. 광장시장. 그렇죠. 아마 시장도 남대문 시장은 이제 광장시장 모르겠지만 남대문 시장 제가 들은 바로는 전체 상가는 이제 붙어 있는 상가들은 문을 닫는데 개별 상가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불경기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광장시장도 요즘 힘들어서 아마 오픈을 여시는 우리 분들 우리나라 새벽 2시, 3시 하는 이 시장들 보려고 중국 사람들 엄청 몰렸는데 저도 한 2, 3시쯤에 가봤거든요. 2, 3시쯤에 먹는 오뎅이 왜 그렇게 맛있어요? 그 맛으로 가는 거죠. 자, 이순영님 저희도 아이들 데리고 평양 갑니다. 스키 점프 보러 너무 떨립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가져온 소식. 네, 아마 지금 이제 많이 내려가시고 계실 텐데 실은 오늘까지는 국내 주식시장은 열리죠. 근데 내일하고 모레는 휴장입니다. 근데 지난주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악소리가 났어요. 갑작스러운 급락. 폭락에 가까운. 그러니까 시장이 한 지금 마이너스 9%가 빠졌거든요.
시장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빠진다는 건 지난번에 충격입니다. 삼성은 빠졌나요?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고 그때부터 쫙 밀리다가 지금 이제 회복세를 하고 있어요. 엊그제부터 다시 회복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새벽 전후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 하나가 미국에 나옵니다. 미국에? 네, 미국에서 나와요. 그래서 좀 주식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단 고향 가셔서라도 외신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은데 그게 무엇이냐?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돼요. 인플레이션. 네. 이게 복잡하지만 간단한 게 지난주에 왜 그렇게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발작을 했느냐. 실은 금리가 올라서 그렇거든요. 금리가 올랐고. 네. 중앙은행은 안 올렸지만 연준은 안 올렸지만 시중금리가 튀어 올랐어요. 왜 튀어 올랐냐. 이제는 드디어 미국에도 인플레가 찾아온다라는 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에 나올 1월 소비자 인플레,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봤더니 정말로 인플레이션 드디어 한 반영됐다. 2년 3년 만에 2%가 넘은 것이 빠방 찍혔다. 그랬다면 이거는 이제 맞네. 아하. 이제 앞으로 인플레는 더 올 것이고 주식시장 더 빠져요? 금리는 더 올릴 수밖에 없고 예. 그렇다면 일단 금융시장이 먼저 타격 조금 시간차를 두고 이젠 다음 타겟트인 부동산까지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플레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모르는 사람들 비해서 네. 대비해서 금리가 오르면 네. 주식을 갖고 있던 네. 부동산을 갖고 있던 걸 처분하고 은행으로 간다 이런 건가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보세요. 금리는 한 번 오르면은 예. 한 1년 반 2년이 올라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연 뭐 지금 한 3%다, 이제 4%다, 5%다 예. 쭉쭉 올릴 거 아닙니까? 근데 돈 있는 사람은 주식에서 5% 수익률 내려면 쉽긴 하겠지만 위험이 크죠. 아. 근데 이 금리 상품은 5% 앉아서 버는 거예요. 안정적이잖아요. 예,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동안 주식으로 많이 벌었으면 일단은 차익 실현을 다 합니다. 예.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금리가 오르는 것을 보고 조금씩 금리 상품으로 이제 대로테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예. 대이동이. 금리가 쭉 추세적으로 오를 때는 그리고 나서 주식을 버리다가 그 다음 또 뭘 버리냐? 부동산을 버리죠. 왜? 웬만한 부동산은 다 대출을 통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대출 금리가 오르니까. 예, 그렇게 되면 또 금리가 오르면 이게 호황이어서도 오르지만 임계점을 지나면 이제 사람들이 버거워하거든요. 그럼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 힘들어지고 가계부채 많으니까 또. 또 우리나라는 이제 치명타인 거죠.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봐야 되는데 그럼 또 하나 뭘 보면 좋으냐? 오늘 이제 1월 인플레이션 봐야 되고 물가 상승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국제 유가의 추이를 앞으로 계속 봐야 됩니다. 유가가 이게 오르고 있나요? 지금까지 많이 올랐는데 그제 어제 오늘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왜 뜬금없는 유가냐? 실은요. 인플레이션의 가중치로 따져서 거의 25% 30%가 차지하는 게 유가입니다. 그러니까 유가 관련한 화학 제품들, 공산품. 그래서 실은 우리가 벌벌 떨고 있었던 게 유가가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뭐 배럴당 뭐 45달러, 50달러 하던 게 66달러까지 갔다가 60달러 넘어가더라고요. 엊그제부터 다시 급락을 해서 지금 58달러, 59달러까지 왔거든요. 근데 앞으로 당분간 유가가 계속 오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인플레는 계속된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트렌드가 돼버린다. 트렌드가 된다. 시중금리는 오르고 예. 당연히 우리 한국은행, 미국 연준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이제 빚의 역습, 부채 역습이 시작한다. 근데 가계부채가요. 우리도 심각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도 뭐 200% 300% 된다. 미국은 뭐요? 미국도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은 더 심각하게 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 전 세계가 지금 부채예요. 10억짜리를 11억 대출해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일부 지금 뭐 증권 주식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왜 나쁘냐? 인플레이션은 경기 호황의 증거거든요. 방증이거든요. 경제학 원론을 봐도 인플레가 나와야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원론적인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케인즈 시대의 경제학을 썼을 때는 지금처럼 가계, 기업, 정부가 다 빚더미에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올 인플레 여기에 따른 금리 상승 인상은 그때는 다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내 생활 경비가 쭉쭉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죠. 대출 그러니까 소비 안 하죠. 소비 안 하면 당장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힘들어지죠. 좀 더 소비 줄이면 이제 중소기업, 대기업, 유통업 완전히 이게 같이 이게 되는 거예요. 물가는 올라가면서. 물가는 계속 오르죠. 그러니까 이 유가를 일단 계속 째려 보셔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나올 미국의 1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2%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지수, 유가 지수 이런 거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 날 알쓸 경제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제가 이 경마식 보도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격하게 공감. 아 박수 칠 뻔했어요. 자, 한 가지 소식도 네. 트럼프가 호혜세를 걷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좀 이게 좀 이상한 건데요. 예. 이 원어를 리사이프로컬 텍스. 이게 너가 우리 관세 매기는 것만큼 미국도 관세를 매기겠다.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호혜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 가령 이런 거예요.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뭐 평균 관세율이 한 5%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 미국도 EU에서 나오는 제품을 수입할 때 5%를 매기겠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명목치가 한 9.9%거든요. 자기가 내가 중국에 수입되는 물건에 매기는 게 가중치 준다 하더라도 한 4, 5% 됩니다. 좋아. 그러면 미국 우리도 너네 메이드 인 차이나 들어올 때 9.9% 매겨. 네, 그 명목치고 이제 가중치 봐서 한 5%는 우리가 무조건 매긴다. 하고 이거를 아니 FTA를 맺었는데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호혜세라는 항목을 세율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더 충격적인 것은 트럼프가 한국, 중국, 일본을 집었고 이번 주 내에 구체안을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좀 추석에 설 연휴에 호혜세 구체안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FTA 특징은 무관세 아니에요. 그 FTA 할 때 우리가 최애국 뭐 관세 이런 거 하잖아. 이거는 그 호혜세는 최애국 대우에 정반대인 거예요. 최애국 대우는 우리 둘이 했는데 관세 없이. 내가 했는데 내가 이 제3자랑 더 싸게 했어. 그럼 우리 둘은 이 3자 더 싼 걸로 자연스럽게 매겨지는 게 이게 최애국 관계인데 호혜세라는 거는 정반대다. 너네가 매기는 세금만큼. 너네가 매기고 있지 나도 그만큼 딱 매길게. 라고 하는 FTA 위반이라고 우리가 신고하고 국제. 그래서 이제 국경세 뭐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국경 조정세를 이제 새로운 항목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 WTO 제소 이런 건 여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가 불공정하게 맺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여론몰이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끔찍한 얘기 하나 그렇죠. 했잖아요. 오늘도 또 다시 발언을 했어요. GM 대우랬는데 한국 GM 관련해서도 뭐 얘기했죠. 내 공로다. GM이 내 공로다. GM이 돌아오고 있다. 디트로이트로 올 거다라는. 그럼 이게 트럼프가 그냥 공갈포 날린 거 아니죠? 공갈포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되지가 않는 게요. 만에 하나 중국산에다가 한국산에다가 10%를 매긴다? 미국 소비자들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경 조정세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쪽으로 안 들어가는 거. 가격이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겨지니까 누가 반대했냐면 미국의 유통기업들이 반대했죠. 유통기업들이. 왜 소비자 물가 올라가면 자기네들 어떻게 합니까? 그럼 트럼프가 다른 나라 가서 대통령 해야겠네. 트럼프는 딴 꿍꿍이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 오치님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경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설인가 봐요. 시골로 가시는 분이 계속 느네요.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잘 쓰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저는 설 연휴에도 생방송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돌아옵니다. 평창 평화올림픽 땡큐 피스 코리아.